안녕하십니까. KBS 기자 김효송입니다. 어제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렇게 3대 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서 조만간 특검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당당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전격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아침을 맞으면서 꼭 필요한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가 주요 뉴스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최형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이 의결된 건데요.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들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고요.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과 군사 반란 혐의가 포함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사실상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까? 예, 먼저 국회의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을 했고요. 이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합니다. 이 세 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한 명씩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이 대통령이 이제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최상병 특검은 이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각각 하루씩 쓰면 나흘 만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각 특검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이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번 3대 특검 수사 인원은 최대 57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파견 검사 수만 120명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 2개 규모입니다. 네,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통화한 데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오전 11시 반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나눴습니다. 약 30분 정도 통화를 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복잡한 국제 지역 정세 속에서 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 중국과 관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도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일종의 공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서 시 주석이 세 번째로 이 통화 시간을 놓고 보면 미국 20분, 일본 25분, 그리고 중국과는 30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통화했습니다.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얘기도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시 주석과 양국 관계를 발전을 위한 더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시 주석이 만약에 경주를 방문하면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 뒤 11년 만에 방한이 됩니다. 양국 정상 간 정상회담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공직자 임명 관련해서 또 알아보죠. 어제 그 경제산업 또 이 통상 관련 부처에서 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추경 편성을 담당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을, 또 2차관으로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전 대변인이죠. 트럼프 행정부발 최대 현안으로서 대미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전 본부장을 낙점했습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전 주 아세안 대표국 공사, 그리고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고요. 이번 인사는 아무래도 시급한 이 추경과 또 정상외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 장관 인사 발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실무 차관급을 먼저 꾸려서 당면한 경제 위기와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국민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예, 대통령실이 이제 오는 17일까지 이 대통령 개인 SNS와 정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메일 등을 통해서 이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국민 추천제에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대통령실뿐 아니라 이 장차관과 또 공공기관장 등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국민 추천을 받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닌 민정수석사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제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한 이전 작업 좀 구체화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실 집무실 그 청와대 복귀 비용으로 예비비 259억 원을 편성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 관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청와대 재단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음 달 14일까지는 현행 관람 방식을 유지하고 같은 달 16일에서 31일에는 예약 인원과 이 관람 동선 등을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8월 1일부터는 보안 안전 점검 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일시 중단시키고 청와대 복귀 작업이 모두 끝난 뒤 관람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제뉴스도 좀 알아보죠. 미국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시위가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간밤에 좀 속보를 먼저 알려드리면은 이제 LA 경찰이 밤새 100여 명을 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LA 시위에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까지 투입하고 또 주 방위군도 추가 파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전날 주 방위군 약 2,000명이 이미 LA에 배치된 상황에서 추가 병력 동원을 통한 연방정부의 개입 정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향후 시위의 격화 또 진압 사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지에 아직 그 해병대는 실제 진압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시위는 지금 LA를 넘어서 동부 뉴욕과 남부 텍사스까지 이제 이민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위기를 키웠다, 이렇게 지금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군 철수를 위한 소송을 걸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주 방위군을 이미 배치한 2,000명이 더해서 추가 2,000명을 더 투입하고 지금 정규군 해병대 700명까지 일단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소식, 국제뉴스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그룹이죠. 이 방탄소년단 멤버 RM하고 B가 어제 전역을 했어요. 예,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B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2월 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서 RM은 15사단 군악대, B는 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두 사람은 팬클럽 아미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이 공연을 뽑았습니다. 이달 BTS가 이제 완전체가 되는데요. 지난해 진과 제이홉이 먼저 전역을 했고 오늘 정국과 지민이 전역을 합니다. 또 21일에는 슈가의 소집 해제를 끝으로 전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는데 이 K-팝 시장 자체도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 주가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문화계 소식에 이어서 스포츠 쪽도 좀 알아보죠. 남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경기 이제 홈에서 치렀죠? 예. 지금 4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이제 축구대표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최종 10차전 경기 4대 0 대승했습니다. B조 1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자축을 했습니다. 이 전진우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고 이강인 선수 추가골 넣는 등 이 젊은 피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네, 유정의 미를 거뒀네요.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0분 되고 있습니다.
본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합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낮은데요. 하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9도, 강릉, 대구 30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 더위가 주춤했던 중서부 지방과 제주도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동해안과 남부 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그래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웃도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아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남사진유에서 남사까지 어렵고요. 안성 부근에서는 승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천천히 가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어렵습니다. 더 가서는 신천 부근에서 일직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남동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인데요. 순산터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천천히 가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면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군포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일부 전격 인터뷰. 오늘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대선에서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하셨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소회 어떠신가요? 네. 다른 선거보다 굉장히 기쁘고 동시에 또 굉장히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12명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서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으면 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모골이 속념함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모든 당원들의 소회인데 지금 이 시점에 참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 남부교도소에 있지 않았으면 아마 후보로 뛰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상황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참 많은 역할을 했겠다 싶은 조국 전 대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앞으로의 또 역할, 또 미래 전략도 새롭게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의원들 워크숍이 있고 또 곧 이어서 당 차원에서 많은 그런 논의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워서 저희는 일정 부분 저희가 기여해서 이번 대선까지 온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독재가 전체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이룩하고 또 조기 종식을 했다 하면 지금 정말 저희가 해야 하고 싶었던 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법으로 구현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 관련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 작업을 해왔는데 그때는 워낙 그 사회상이나 혹은 정책 환경이 그런 쪽보다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 더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권 선진국,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정받는 세상, 쉽게 말씀드리면 북유럽 복지국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하는 모델로 것이 삼으시는 건가요? 네, 예, 그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하고 정당으로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철할 것인가. 그 안에는 지역균형 발전도 들어가고요. 또 개헌도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내일 워크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크숍에서 그렇게 뭐 미래, 또 네. 정책, 또 전략 이런 걸 또 논의를 하시고 이거 좀 내부적으로 그럼 그 지도 체제 관련해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 그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거리 시에는 그 최다 득표를 받은 최고위원이 그 권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조국 대표의 권위가 우려가 안 됐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원 당규 개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제 권한 대행이 계속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 마치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지난 24년 7월에 조국 대표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26년 7월까지는 저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어지겠군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 민주당 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뭐 좀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선거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가져왔던 원칙이 국내힘 보수와 이쪽 진보가 1대1 구도를 흔들지는 않겠다 계속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해에 부산 금정 같은 곳은 저희가 후보를 냈지만 1대1 구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화를 하고 민주당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이쪽이 1대1 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호남은 민주당과 저희와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선의의 경쟁은 얼마든지 한다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지난 담양 군수 보궐선거 할 때 예, 저희가 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그 지방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이 저희를 많이 문을 들이고 있어서 지방선거는 저희가 열심히 치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당 외부 쪽으로 한번 좀 시선을 돌려볼게요. 그럼 어제 이 대통령이 3대 특검법 이거를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에도 특검 후보 추천권이 있는데 지금 그 검토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해야 되고요. 이 수사 역량이라든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이제 후보군을 계속 이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어려움이 이제 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데 또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서 활동 기간은 뭐 150일이라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검사가. 예. 그래서 좀 고사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끈질기게 적절한 분을 접촉을 하고 있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언제쯤 뭐 좀 가시화될 것으로 일단 보십니까? 요청이 와야 되는데요. 네, 요청이 와야 되는데 아직 요청을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 모두 이제 인지 수사 이게 또 가능하게 네, 지금 돼 네.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의원들을 이게 또 다수를 수사 선상에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특검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란도 그렇고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 진작했어야 하는 거고 그 특검을 잘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그 뭐 계엄이라든가 뭐 혹은 이 조기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과연 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대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고 특히 내란 같은 네. 거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그 80년대에 있었던 군사 쿠데타의 재현인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간다라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왜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당연히 했어야 할 거를 특검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와서 특검을 안 한다면 그냥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거는 뭐 여당에서 칼을 쥐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반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당이 검사라는 그런 칼을 이용해서 그냥 막 입맛대로 수사하기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는 건지 그건 아니리라고 믿고요. 이제 습관적으로 반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통한 것이 아니라 네. 특별검사를 통해서 예. 그게 비슷해 하겠다. 보이지만 네. 조직 논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수장이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또 별도의 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죽이게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이 특검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정부가 이제 인수위 없이 이제 출범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곧 네. 출범을 하게 되는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최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과제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저희가 뭐 한 20가지 정도를 대선 전에 이런 과제를 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첫 번째는 검찰 개혁, 그리고 다당제,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누려야 할 그런 복지 혜택이나 혹은 뭐 노동 같은 것이 권리로 인정되는 그런 사회, 네. 그다음에 뭐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이런 것들이 많이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독재 혹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군사 쿠데타 내란 발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극우 세력이 계속 법원에 난입을 하고 선거 부정하고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저는 양극단에 있는 정당 제도의 모순이 상당히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가 극우화하지 않는 가장 그 방법을 하나만 꼽으라면 다당제를 그 양당제소 다당제로.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교섭단체 정상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20가지 중에서 그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그리고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은 완전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당제를 이룩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개혁의 하나로 이제 그렇죠. 네, 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지금 말씀 있었던 것처럼 교섭단체 구성 네, 요건을 좀 예. 완화하자는 네. 요구를 이제 초기부터 이제 쭉 네. 해오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지금 민주당하고 좀 더 이렇게 논의할 만한 분위기가 더 된 거 아닌가요? 네, 계속 논의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민주당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번 내란 상황을 같이 함께 이겨온 그런 많은 소수 정당이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당, 진보당, 또
사회민주당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당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달라지게 되면 조국 혁신당 외에 다른 정당에도 영향이 그럼요. 좀 미칠 네네, 수 예. 있겠군요. 네.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 전반의 문화가 양 당의 대치가 아니라 서로 협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둘이 싸우면은 방법이 없는데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그 둘 사이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그걸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유럽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 그런 다원적인 협의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양극단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그런 교섭단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요건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는데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에 야당을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고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그렇게 쓰시고. 예. 예, 초반에 그 조국 전 대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 사면설과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이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지를 받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 특히 주진우 의원이 공정을 얘기했다고 하니 공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국 대표가 그렇게 오랜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2년형 뭐 혹은 4년형을 받았다라는 게 정적 죽이기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뭐 그 노인정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도 다 말씀하실 정도로 조국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다.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고 이렇게 전 국민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희생자를 우리가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제일 먼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권 남용의 희생이 되셨죠. 그리고 가장 저희 조국 대표보다 더 희생이 되셨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셨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그렇고 또한 보이지 않는 많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많은 전 정부 강요들 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정말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지금 이번 대선 그리고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사면 복권 혹은 지금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뭐 기소 취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하는 김에 타 정당 얘기지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좀 모으질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이런 걸 좀 수습을 하자면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남의 당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정상화를 하든 내홍을 해결하든 그거는 분명해야 하는 원칙은 지난 내란 사태에 보여주었던 반헌법적인 그런 행동 그다음에 언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지 그다음에 정당으로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혹은 고민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국민의힘은 전 당 차원에서 내란과 선긋기 혹은 반헌법 행위와 선긋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네. 내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래서 그것과 스스로를 단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가가 가장 그 당의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내홍이 있는 거는 뭐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 별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겠다 그런 네. 그 자리를 돌려달라 그런 네.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근데 다수당이 이제 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걸 같이 맡지 네. 않고 과거의 전례도 또 뭐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예, 국회는 국회의 그 내규와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는 2년에 한 번씩 4년 임기지만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교체하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원장 교체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다른 데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은 반헌법 행위를 하는 정당에서 그걸 가져간다라는 거는 언어 도단일 것 같고요. 정말 야당에서 해야 된다면 조국혁신당에서 해야 되겠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일일이 다 신경 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현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장차관이라든가 또 네. 공공기관장 이런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 추천제 뭐 전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이 정부가 발표한 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질 것 같아서 매우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아마 취임 인사겠죠. 네. 국회의장 또 여야 대표도 네. 만났는데 대표님하고도 또 좀 오늘 오십니다. 오늘 어제 잠깐 다른 그래요? 행사에서 뵀는데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뵙게 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제 중지하게 하는 그 헌법 네. 형사소송법 네, 개정안 처리가 좀 미뤄졌죠. 그래서 네.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미뤄졌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새 원내대 지도부가 출범하면 네. 그다음에 판단하겠다 그렇게 네. 나갔는데 지금 이 속도 조절과 관련해 가지고선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글쎄 민주당에서는 자당의 그 이해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이라든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어도 먼저 주장하시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헌법을 그냥 해석하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들도 역시 검찰권 남용에서 온 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이제 고법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지를 했지만 빨리 대법원에서 전체적인 그 재판에 대한 중지를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서 빨리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희 당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네.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개별 재판부가 또 네. 이제 또 판단을 하는데 그게 재판부에 맡기는 대법원이 그러면은 정리해줘야 된다는 말씀. 일괄해서 그러니까 이제 법 해석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주고 대법원에서 정리를 안 해준다면 그러면 입법으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출연을 하셨는데 당당하면 재판을 받는 게 맞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아니 첫째는 당당하면이라는 게 이 대통령에게 가해진 범죄 중에서 이 혐의 중에서 진짜 이 혐의라고 이렇게 입증되는 게 거의 없고요. 그 법리적인 상황에서 뭐 증거가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검찰권 남용에서 아주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이 국정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50% 가까운 국민이 선택을 한 대통령이라면 그분이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 받으면서 어떻게 그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소 중단하는 게 국정 운영상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맥락 속에는 이렇게 검찰 개혁 네. 이렇게 좀 깔려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네. 같고요. 네, 조국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전격 시사 1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 듣고 이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기뢰인문학 우리 땅 걷기 대표 신정일입니다. 제가 한 81년부터 우리나라 땅을 걸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간첩죄로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오진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한번 걸으면서 나라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치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토의 속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걸은 것은 내 인생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책과 길에서 제 인생을 다 배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빅토르 유고도 그랬어요. 걸어서 여행하는 방법보다 더 매력적인 방법은 없다. 걷는 것이 결국은 내가 체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떠한 그 여행보다도 가장 매력적이고 각인되는 여행이 바로 걷기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걸으면서 내가 나를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사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선선한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어제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더위가 조금 덜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서울과 춘천, 대전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어제 경주 34.3도 등으로 30도로 훌쩍 웃돌며 더위가 심했는데 오늘은 강릉과 대구 30도, 광주 29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매우 높음, 울산과 울진, 전남 도서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시사 2부입니다. 여야 정당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그 국무회의 관련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이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던 3대 특검 법안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결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뭐 이건 이미 민주당 야당일 때도 추진을 했던 법인데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막혔던 법안이고 또 이번 대선이 펼쳐지게 된 조기에 치러지게 된 또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 뭐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향후의 일정이겠죠. 뭐 특검 추천은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박찬대 대표가 어제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월말 정도쯤에는 추천 행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월말 예상됩니다. 정도에서요. 네. 김 의원님은 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결된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발의부터 어제 국무회의 통과까지 그냥 5일 안에 이 3개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수사 인력 557명 정도 동원을 하고요. 국민 세금 400억 이상 드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그 1호 법안이라는 거는 향후 5년간의 그 정권의 국정 철학이나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 만에 완전히 프리패스 시킨 이게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법안이라는 게 이 통합과 민생과는 거리가 먼 행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특검 법안에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내용 외에 또 이렇게 특검 규모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과거 이제 국정농단 관련 이제 특검 당시에 투입됐던 파견 검사보다 보도된 바는 총 합한 6배 정도 되는 큰 규모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뭐 수사의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든가 뭐 사건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펼쳐진 어떤 양태 이런 걸 봤을 때 뭐 6배 규모가 아니라 뭐 100배 이상의 규모이죠. 사건 자체로만 본다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검사들이 많이 파견이 나갔다 이런 문제를 한 2년 전쯤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면 지금 그 문제 제기도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그 소구력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정치인 한 사람을 사법적으로 묶어두겠다고 하는 목표하에 검찰 압수수색이 이제 이건 뭐 보도에 나온 겁니다. 376회 또 70여 명의 검사가 동원된 또 중앙지검의 3개 부서, 수원지검의 4개 부서, 또 성남지청의 1개 부 이렇게 8개 부서가 올인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대검이나 대검의 국세청 뭐 이런 데들 또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파견되었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추정까지 하면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사실은 움직였었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죠. 지금 현재도 뭐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다든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될 또 필요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검찰에 넘긴다든가 아니면은 소수의 수사 인력으로 한다면 아마 이
수사는 2년 3년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거는 뭐 야당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좀 정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될 어차피 해야 될 수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일정을 보면은 준비 기간이 20일, 한 150일 정도 최장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강 봐서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지금 그런 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그래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저는 정치 일정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런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속도나 뭐 이런 걸 감안했을 적에 이 정도 규모로는 가야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기간이 정해져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규모나 또 이 세 특검이 이제 동시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규모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 묻고 싶은데 이미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받았던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12개 혐의 5개 재판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는 사실상 유죄 취지 확정 판결 사실상 난 거로 법 쪽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의 특검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국정 철학을 나타내는 이제 1호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재판을 비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복 정치하겠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지 않던 것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거나 또는 수사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정치적인 그 중립을 담보하기 힘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하겠다고 하면서 국채 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 신용 등급이나 이렇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특검에만 400억 이상의 돈을 제1차로 돈을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위헌 위법한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검에 이제 특정 정당이 배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야당 제1야당이 특검 추천해서 배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야당 배제시키고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당이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 세 개 특검 다 한 부분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인력으로 특검 하겠다라고 560명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별건 수사, 인지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내부에서만 문제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이나 유럽인권협약에서도 이 별건 수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분이 특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통과를 시켰다? 단 5일 만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게 앞으로 소위 이번 정권이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추천권 관련해서 한번 그 비교섭 단체 조국 혁신당에 이제 추천권을 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는데 먼저 말씀을 지금 하셔가지고 자 권 의원님께서는 그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론을 보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국정 철학이 반영되는 게 1호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정치 보복입니까?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약도 그렇고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을 내걸었습니다. 그 종식한다는 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죠. 그 진상 규명하는 첫째 단계로서 이 특검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00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받은 뭐 손해라는 거는 이거는 뭐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400억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 비상계엄 때문에 생겼던 국가적 손실을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그 조족지혈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특검의 원천적 이유를 제기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야당이 배제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드루킹 법안이었는데요. 이미 여당일 때도 그 배제가 된 그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보를 했었고요. 뭐 양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해 충돌의 그 취지로 본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손실이 입은 것을 메꿀 생각을 해야지 손실로 보전한다라는 말은 국민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고 합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진상 규명은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먼저 나서서 하는 거는 민생과 통합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검찰 인력을 통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그런데 정해진 게 특검의 아니죠. 방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3개 특검을 도입을 해서 무리하게 다른 것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그 드리고요. 무리하다는 건 의원님 그리고 두 판단이시죠. 번째는 예. 네, 그 그래서 여당이 추천 안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때도 있었고요. 민주당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1야당을 배제하고 특검 추천을 한 사례는 아니, 없었다는 그게 말씀을 여당이다 드립니다. 야당이다라는 구별 때문에 추천권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당사자이냐 아니냐 추천의 적격성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배제한 것이죠. 네, 추천권에 관해 가지고서는 이 정도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기존 검찰 조직을 활용을 해서 수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미 지금 상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상당히 이제 위법 소지도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지 수사라든지 네. 특검,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넣어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례 판결이 난 적이 있고 국제인권협약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예 적시를 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권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규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검사가 120명 보도를 보면 그 정도 이제 파견받는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검찰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수 검사를 파견받는 거 이거 좀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왜 모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뭐 보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은 검찰 내부 기류를 보면 뭐 검찰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줄였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도 언젠가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사안들이다. 차라리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진상을 규명하고 터는 게 검찰 조직에도 맞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이익이다. 이런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105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만 비교해서도 뭐 2.5배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떠냐면 별도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하수 검찰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인력을 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검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 말 잘 듣는 검찰들만 골라서 새로운 검찰청을 설립하겠다라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기존 검찰 그 얘기에 대한 검찰에 대한 수사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이제 그 재판 일정이 이제 잇따라 연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들의 이제 각자 개별 재판부가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저런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외환과 내란이 아니라면 그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소추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그게 이제 법원의
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 그걸 원형 그 거기에 따른 것이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 84조는 재판을 하지 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 새로운 소출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니, 소출한 말이 없어요. 소출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그러니까 있죠. 새로운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쨌든 소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재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멈추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개별 재판부에다가 맡겨둘 게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일개 그 한 개 재판부에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맡깁니까? 재판 기일을 새로 정하는 건 재판부의 권한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 재판 기일이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5개 재판에는 다 공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범은 다 그대로 재판 진행하겠다는 거 그게 아닙니까? 헌법의 취지잖아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사실상 자 그러면은 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공범은 재판도 받고 처벌을 받고 대통령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국민의 평등권 침해죠. 그렇기 때문에 84조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한 중지가 아니라 소추에 대한 거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국민들 드릴게요.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게 전문가들 이야기하시면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개 재판부에 지금 서슬퍼런 이 시기에 눈치 보도록 결정해 준다? 예. 그 공범하고도 부분에서는-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예.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그 그렇지 않죠. 소출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예. 좀 차이를 좀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권 의원께서는 좀 이 소추에 예,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을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지 하시면 말씀해 주시죠. 헌법 자체가 형이 안 해석이 됩니다. 아니라 명시 그대로 자, 읽어드린 겁니다. 소추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에 그 제목이 국가소추주의거든요. 근데 그 엄청 짧아요. 그 조문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이 국가소추주의라고 된 이 소추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행이 뭡니까? 재판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추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이 두 개를 형사소송법 246조와 헌법 84조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놓고 해석을 하면 별도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 논란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논란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든가 새로운 재판만 안 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억지 해석입니다. 그 아니 자체가 그러면 억지 해석입니다. 84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그리고 또 네.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옛날에 합법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거를 막 거부하고 막았던 그거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분 저 재판부의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그럼 여기서 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네, 법적인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84조 저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또박또박. 이거 정말. 읽어보십시오. 84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아니 계실 것 뭐라고 돼 같아서. 있냐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재판으로 오인을 할까봐 제가 그러는데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추란 무엇인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또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입니다. 돼 있다니까요. 형사소송법 246조에 그런데 수행이 들어가 새로운 있어요.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재판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재판은 진행이 되는데 재판 전체가 멈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범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재판을 멈추는 이게 그 정말 헌법이 그렇게 헌법상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 소와 추를 이렇게 나눠서 지금 보신 것 같은데 소추에 아무튼. 대해서는 지금 저 두 분께서 이제 각각의 그 본인의 이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같은 재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견해가 생각을 아니고요. 합니다. 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견해를 이야기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법문대로 일반 국민들이 해석을 보기에 해야죠. 같은 재판에 대해서 네. 일반 국민은 같은 공범인데 중단이 되고 자, 그다음에 대통령은 여기서 이 예외를 받고 여기서 이게 대통령 네, 그 잠깐만요. 네. 대한민국 헌법 여기서 정신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는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의 공범들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뭐 사실 연기가 된 것이죠. 무죄 선고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연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어젠가요? 그런 취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무죄 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무슨 특수 공무 방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일 때는 기소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도 진행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걸 보셔야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특별하게 무슨 혜택을 준다? 그런 게 아니죠. 그다음에 소와 추를 자꾸 뭐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에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소추라고 한다고 그렇게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에 맞게 그리고 또 법문에 맞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이재명 방탄 3법을 제출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날짜 잡았다가 또 새 지도부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도 헌법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무리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을 이제 개정해가지고 어쨌든 피고인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임기 종료일까지 공판 정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바로 해석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세트로 뭘 하려고 하냐면 재판이 정지가 돼 있을 동안에 그 벌 줄 수 있는 법안을 또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을 또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5년 뒤에 재판을 해도 다시 이제 유죄 안 되게 하려고 세트로 법안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또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소위 대법관들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30명이니 100명이니 증언하는 법안 세트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방탄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학계에서 제가 알기에는 학계에서도 또 이렇게 또 학자들 간에서도 또 견해가 갈리는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라고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 요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본회의 처리 방침을 좀 유지를 하다가 그거 이제 좀 기간을 좀 일단 좀 늦춘 것으로 그렇죠. 지금 보도가 됐죠.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사정 변경이 좀 생겼죠. 법원에서 판단을 재판부가 그렇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두고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법원조직법하고 공직선거법은 사실 이번에 들어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해석의 여지가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형사소송법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이번에 이 비상계엄 상황하에서 뭐 즉시 임명해야 한다. 뭐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라는 게 뭐 꼭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한 달, 두 달을 막 버티고 임명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가 없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게 다른 그 이설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뭐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그 국민의힘에서도 뭐 명확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대답하시면서도
지금 말씀을 바꾼 게 아니. 이 법 왜 바로 이번 주에 하려다가 즉시 안 하냐 그랬더니 재판부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 두 번 미뤄준 걸 아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미루잖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이 사정 변경 생겨서 바꾸겠다라는 그 누구를 위한 사정 변경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재명 누구를 위한 게 대통령을 위한 아니죠. 사정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변경이었잖아요. 누구를 네. 위해요? 재판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존중을 하자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초 방침대로 이게 법안이 만약에 또 상정이 되고 그랬으면 여야 간에 또 충돌이 또 예상이 좀 됐었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이걸 좀 피한 셈이 됐는데 그러면은 역으로 봐가지고서 이런 상황으로 해가서 좀 여야 간에 좀 어떻게 좀 대화의 소지가 좀 마련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예, 없을까요? 뭐 이런 거를 계기로 이제 정치가 좀 복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여야 간의 지혜로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충돌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그건 좀 일단 피한 그런 거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철회를 한 건지 그냥 진짜 이 재판부가 일단 급한 불을 꺼주니까 며칠 시간을 번 것 때문에 미룬 건지에 대한 입장이 저는 민주당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앞선 윤 대통령의 같은 경우는 소위 국회 경험이 없다 보니 이 정치권과의 소통에서의 단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국회 경험은 짧지만 어쨌든 당 대표까지 지내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당의 대표로서 겪었던 이런 여야 합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좋게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민생과 통합이라는 그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국회 경험이 많은 우상호 정무수석 임명한 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며칠 미루고 이게 아니라 여야 협치의 방안을 찾아내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내린 이번 이제 기일을 다시 정하는 연기하는 재판 연기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뭐 야당에서도 존중을 하고 또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뭐 불필요한 논란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문제에 대해서 굳이 서로 여야 간에 뭐 정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포인트, 네. 전쟁의 포인트로서 그렇게 할 이유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미 판단이 난 문제 그리고 명문상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같으면 털고 가겠어요. 그렇게 네, 당당하면. 그러면 여기서 아주 열띤 토론이 제가 진행되고 하고 있는데 싶은 잠깐 당내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하면서 일단 2부 순서는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이 지금 이제 새 원내 지도부 요거 선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권칠성 의원님께서는 선거관리위원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아주 좀 보여주고요. 평이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제 뭐 토론회가 후보들 토론회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네. 끝나고 나니까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20% 비중으로 당원 투표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지금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의원들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의원들하고 이제 잘 소통하면은 원내대표 선거 준비가 뭐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당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져서 어제 이제 라이브로 당원들한테 토론회 하는 장면도 이제 송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뭐 국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많은 분들이라 뭐 어떤 분이 되더라도 좀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의 당당 토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2부는 여기까지 하고 3부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3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당내 각 당의 그 원내 지도부 선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김 의원님, 국민의힘 이제 그 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더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지도부 거취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결론이 좀 나지는 않았어요. 좀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뭐 좀 배경이 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거 이후에 크게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한 목표점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성과 세심 변화라는 이제 당내 문제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1야당으로서 소위 비판할 건 제대로 비판하면서 민생과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 어떻게 제대로 이제 비판 세력으로 자림할 수 있을 건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수차례 의원총회도 열고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 1년의 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거를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쪽으로 이제 거의 모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새 지도부가 아직 들어서지 않다 보니 이렇게 며칠 그 임기를 같이 하는 모양새가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잔여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출이 되면 새 원내대표 양당 간의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국회 새로 모양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당대회 관련된 추진을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의 거취하고 전당대회 개최 여부하고 이것도 뭐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뭐 그런 안을 또 한번 내셨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기존의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풀어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대당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관련해서 국민의힘 또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또 그렇습니다. 시기도 좋겠죠. 뭐 원내 제1야당이 이제 빨리 지도력을 확보하고 회복하고 이제 뭐 국정의 파트너로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게 뭐 여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좀 얽혀 있는 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보기에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여부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탄핵에 관한 찬반 문제. 근데 그걸 지금 당론을 취소를 한다, 무효화한다 안 한다, 지금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관한 뭐 당무 감사를 한다,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단칼에 정리하기 어려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그런 어려운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비롯해서 그 중진 의원님들이 좀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헌 당규가 정해져 있는 바대로 정치 스케줄을 빨리 확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정해놓으면 그 틀 안에서 어쨌든지 또 정치권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정치 스케줄을 정해놓고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지도력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양당 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이게 추경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규모하고 또 시안을 또 민주당에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20조 정도는 뭐 최소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뭐 6월 안에 되는 게 좋겠다. 그거는 뭐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뭔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또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또 최대한 규모로 추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내는 그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규모도 적당한 곳에 쓰인다면은 그 규모도 필요하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나와 있는 안들을 보면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캐시백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지역화폐 할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다 그냥 일회성으로 쓰고 치워버리는 거에만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국고를 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사실 누가 와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면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위 경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상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60조 추경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똑같은 논리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해서 태세 전환하지 마시고 이거는 필요한 일이니까 뭐 구체적인 그 아이템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실 것은 충분히 하시고 뭐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합리적 지적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같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탕감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떤 조건이 걸리는 채무탕감과 무조건적인 채무탕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국가 신용 등급이 어떤지 이런 거를 다 따지고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풀어 제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올인을 해야 되고 저는 아까 특검에 들어가는 400억 정도 사실 다 끌어와서 여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머리를 맞대야지 그냥 돈 뿌리는 거는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좀 뭐 대출 탕감 뭐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뭐 이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뭐 차별성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참 그 여야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좀 선출되는 대로 이제 양당이 좀 공통되는 공약들 이걸 한번 같이 좀 추진하는 걸 좀 논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런 대목들? 그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미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런 주장을 그 제안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쟁점이 없는 부분들, 쟁점이 거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 공통 공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순서를 정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이게 이제 과거부터 그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주장해 오던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뭐 충분히 좀 대화하고 좀 협상을 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떠세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치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냥 푸느냐와 명확하게 그 성실하고 건전한 국민과 이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큰 틀에서 공약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경뿐만 아니라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원전 수주해서 최종 계약된 거 이렇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말살하려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의 전 정권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거 돌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국가 큰 틀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는 공통 공약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거 우리 거를 수용할 만한 것도 함께 살펴봐주는 그런 협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도미노처럼 하나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뭐 좋은 옵션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장차관 또 공공기관장 여기 인사 추천을 받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이트에서 통해서 이제 접수도 받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국민들 참여를 이제 가능케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대통령실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방안을 내놨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민주당만 내놓은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도 이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국민내각추천위원회라는 그런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널리 좀 인재를 구하고 어떤 짜여지거나 조그마한 풀에서 그 인재를 찾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방식으로 인재를 찾자고 하는 거니까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관리의 문제는 좀 있을 겁니다. 관리의 문제. 그러니까 검증이 좀 잘 안 되는 그냥 단순 추천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철저한 검증 그리고 추천하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그 절차 이런 데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도 처음 시행이니까 시행을 해보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이제 보완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그 국민 추천제 요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평을 하고 계세요? 일단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예 상설화해서 추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열어둔 것과 이제 인사로까지 적용되는 거는 이제 그동안 사례가 제대로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이제 투명하게 가야지 다른 방식의 꼼수로 이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이제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거라고 권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검증하는 대통령실 기관이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 본인이 지금 인사검증이 안 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하고 민정수석실에 4사람의 비서관이 전원 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된 저 변호사거나 이런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인사를 점검해야 되는 민정수석실의 인사 자체가 이렇게 편협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로 되어 있으면서 무슨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 검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발언천에서 한번 말씀을 좀 여쭤본 거였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셔가지고 그 대목에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굉장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법무부에 있던 인사검증단이 아마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상태라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검증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오광수 민정수석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뭐 의혹이랄까요? 뭐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뭐 다 검증 다 받아보셔서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본인이 내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대비를 하거나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게 맞지 언론에 뭐 다른 방식으로 공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또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작동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정부 내부에서 거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또 새로운 인사 방향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최종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민정수석이 부동산 실명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거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향후의 인사에 대한 이 국민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이거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그 이제
기관장 인사 추천 그리고 또 검증 관련한 말씀으로 오늘 당당 토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권칠승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의 당당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시사 3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안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런 취임 초기 정상 외교를 비롯한 외교 안보 사항 주제로 해가지고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 교수님과는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초청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 캐나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장국의 초청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G7 정상회의라는 것이 7개 주요국들의 회의고요. 그 회의가 물론 이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1970년대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러한 국가 간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우리 대통령께서 다시 초청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이 국내 정치 혼란을 딛고서 이제 리더십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도 주목하고 다시 초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의 리더십이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타자 외교 무대에 나서기는 결정을 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또 관측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참석 문제를 또 진지하게 검토했었다는 그 보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또 이 초대 응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대 응하는 게 선뜻 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정부가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출범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 내란 종식이라든지 민생민족 회복 해야 될 과제가 산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정부 조각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한국의 리더십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의 대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토대가 다시 마련됐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내적으로 산적하는 과제도 있지만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이슈들이지 않습니까? 관세 협의도 있고요. 기술협력도 그렇고 여타 한국이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 부분에서의 우리의 본격적인 행보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대에 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 해가지고서 또 이제 그 주요 국가들 정상과도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봐서 이 대통령에게 좀 이번에 좀 정상회의에서 좀 풀었으면 하는 과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요 정상들과의 상견례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제 리더십이 돌아왔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고 이제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주요 정상국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에 이제 양자회담이나 다자회담 계기로 해서 자주 만나뵐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기술 협력, 기후 변화 대응 여러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토대해 가지고 국제사회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견례를 하고 이제 한국의 역할을 다시 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셔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자간 회의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과정에서 한미 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자 회의 계기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양자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어떤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한 30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일본, 중국 같은 주요국들과 전화통화하는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시는데 직접 대면하시는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과 짧지만 어떤 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상견례를 하시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견을 공유하신다면 이것이 향후에 양자회담을 펼칠 때 중요한 토대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좀 국내 상황 한 가지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외교 또 통상 관련해서 이제 고위공직자가 임명이 있었는데요.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이제 과거에도 한번 지책을 맡은 적이 있었던 통상교섭본부장에 또 임명이 되는 걸 비롯해서 어제 외교 또 통상 쪽 그 임명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출범 초기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관세 협의가 이제 한미 당국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부각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실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의 부분도 꺼낸 걸 보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빨리 그 관세 협의를 마무리하고 싶은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계 당국의 어떤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통상 당국과 외교 당국의 이제 차관들,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상 경험이 풍부한 어떤 전문가 그리고 외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관세 협의, 통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포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서 미국과의 통상 관련된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고위급 회담을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관세 유예 마감을 8월, 7월 초 이렇게 해서 7월 중에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7월 8일이 그 7월 패키지를 마무리하는 그 시한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뭐 한 달도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협상팀을 구성하는 데서 변화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협상의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거고 대응 방향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협상팀을 꾸리고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해서 보다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측의 요구는 한국이 갖고 있는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관세 25%
품목별 관세 25%를 철회하거나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상응 조치를 미국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무역수 흑자를 줄이는 것 그리고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조선이나 방산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 측에 어떤 그 명분을 주는 이러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특정 종목을 좀 언급을 하자면 자동차 업계, 뭐 또 철강, 알루미늄 이쪽에서는 정말 생존에 대한 그 위기감까지도 느끼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제 험난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미 수출의 효자고요. 거의 절반의 어떤 수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인데 이 부분에서 25% 상호관세가 붙게 되면 이미 발효가 됐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판매에 있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내에 생산된 그런 자동차에 비해서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동차 판매가 저조하게 되면 연관산업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7월 패키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한미 간의 관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상호 관세 25%를 철회하는 건데 미국 측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일본 측의 그 사례를 보면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제 주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어떤 기준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관세를 인하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가장 그 격전이 아마 중국하고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간에 지난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서 이제 런던에서 또 이제 협상을 했죠.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최종 결과는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측의 협상 대표단의 반응인 거고요. 중국 대표단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국에서 만난 회담에서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만난 회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보다 수출 통제,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히토르 등 이러한 희귀 광물들의 수출을 갖다 중국이 통제하면서 그걸 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불만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응 조치로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도체라든지 여타 제조 부품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푸는 것,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내 입국하는 것, 어떤 그런 제한 조치를 푸는 것, 이런 부분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첨예하게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는 죄송합니다.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김혜성이었습니다.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